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군용기로 비행금지 구역을 넘나들면서 위협을 하고 또 포병 사격을 해봤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하는 동시에 5년 만에 독자적인 제재에 나섰고요. 정부는 NSC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례적인 시각에 이례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인데요. 어제 심야 도발을 좀 구체적으로 먼저 짚어보면 북한 군용기가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선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남쪽으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제가 한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8년 9.19 군사 합의를 남북이 맺었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근접 비행을 했다. 말씀하신 그 전술 조치선이라는 것은 워낙 비행기가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넘어오는 게 훨씬 전에 그 전술 조치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북한이 그것에 인접하면은 우리는 대응 조치로 우리도 항공기, 전투기를 띄우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번에는 전술 조치선을 내려왔고, 근데 다만 9.19 군사 합의에서 규정한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 이남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이례적인 것은 맞고요. 얼마 전에 또 나왔습니다만 150여 대, 물론 그 숫자는 좀 과장됐다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이긴 한데 그 정도의 공군력을 동원을 해서 또 공대지 훈련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제는 좀 방향을 이 남쪽, 대남, 한국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군이 F-35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대응에 나섰는데 이 북한군이 공군 전력을 이 전술 조치선으로 오도록 했고 이렇게 되면 또 위협 비행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공군력은 사실은 상당히 열세죠.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비행기가 한 800여 대 되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10%, 한 80여 대밖에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이 갖고 있는 이번에도 추격한 F-35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다 추락하고 격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되도록이면 공군 전력을 활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유류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공군 전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대남 공세를 강화하겠다. 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 150여 대, 그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를 했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 내부에 또 보여주는 모습도 있죠. 그만큼 한국과 미국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의 지도하에 자신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약간 내부용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군용기가 날고 미사일을 쐈고 그리고 심야 도발을 보면은 여기다가 방사포까지 쐈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인 도발을 심야에 이어간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뭐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그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이건 분명하게 큰 도발인데 세 개를 동시에 했다라는 것은 뭐 상당한 수준의 도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의 발표를 보면 우리 한국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했다, 10시간 동안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훈련한 것은 맞습니다.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대응 훈련이다라고 북한이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로 나오긴 했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들은 이제 방사포, 우리는 다연장포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다연장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방사포로 대응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외에도 전투기를 활용해서 이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것, 더불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도발이 다 향하는 방향이 바로 한국이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것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북한이 보여준 이 도발의 유형이랑은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왔고 또 한미일 훈련을 하니까 주로 동해를 상대로 항공모함 전단을 이제 겨냥한 그런 도발이었다면은 지금 보여주고 어제 오늘 계속 뭐 나타나는 그 도발의 양상은 보다 한국을 향한 도발이다. 이게 우려가 되는 게 핵의 능력을 갖춘 국가, 북한 핵의 능력을 분명히 갖췄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국가일수록 보다 공격적인 군사 전력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두 국가가 핵 능력을 갖춘 후에는 오히려 제한적이지만 군사적 충돌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핵 능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군사 전력을 활용을 한다. 근데 북한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왔을 때도 최초로 항공모함 전단 훈련이 있는데도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이
평소와 다른 형태의 그런 뭐 우리한테는 더 도발적인 형태가 됩니다만 이런 대남 공세를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의 자신감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방사포 사격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또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우리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은 북한이 그 포병 사격, 방사포 사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40여 발이 됐는데 예.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0여 발을 원래 9.19 군사 합의에서 발사하면 안 되는 완충지대를 향해서 북한이 쐈는지 아니면 최초의 우리 합참 발표를 제가 봤을 때는 낙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네. 정말 완충지대를 향해서 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9.19 군사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낙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9.19 군사 합의가 북한한테 유리하게 구성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간 북한이 2019년 이제 말부터 한국과 미국을 향해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2020년에는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 적대 관계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노골적인 무효화나 그것을 선포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고 이번에도 그 북한 공군기가 보면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까지 왔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낙탄 지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어쨌든 9.19 군사합의 위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이번이 세 번째고요. 만약에 그 완충 구역을 향해서 쏜 게 맞다면 북한도 이제는 남측에서 파기하거나 말거나 우린 관심 없다. 뭐 이렇게 의중을 읽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북한이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두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직접 가서 해안포를 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위반이고 또 한 번은 우리 GP에서 또 사격을 했었고 그것도 위반이고 그리고 큰 틀에서 9.19 군사합의의 가장 핵심은 상호 적대 행위, 모든 종류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라는 건데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은 대부분이 한국을 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적대 행위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9.19 군사합의는 이미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무효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남한과 북한이 이걸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오늘 그리고 어제 이틀간 있었던 도발을 정리해보면 포사격했고요.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순항미사일까지 발사를 했고 위협 비행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 탄도미사일은 오늘 발사를 했는데 어제는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어요. 이 종류의 차이에 대해서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예. 탄도미사일은 일단 파괴력이 크고 빠릅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포착이 되고 또 레이더를 향해서 포착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죠. 물론 북한이 최근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다라고 알려지는 KN-23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 힘든 회피 기동과 이른바 풀업 기동 같은 걸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순항 미사일은 거기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이게 저공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거 레이더에서 포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건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방어가 더 어렵습니까? 방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어느 형태로 날아오느냐에 따라서. 포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착하기도 어렵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트리엇이나 사드의 요격 고도를 맞추지 못합니다. 낮게 날아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느려서 우리가 뭐 충분히 또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렇게 탄도 미사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 순항 미사일도 이렇게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쏜다라는 것 자체는 예. 한국과 한국과 미국, 일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으로 막기가 점점 까다로워진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어저께 발표를 하면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북한에서 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핵 전략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하겠다. 이것은 기존에 지난번에 보여준 신형 화성 12가 이제 4,500km 날아가서 괌까지를 타격을 예. 했는데 이 아마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그보다 다 사거리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자신들의 공격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새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 예,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이제 방어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삼축 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 내용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준비해 갖고 온 삼축 체제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뭐 무기력해졌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입니다. 네.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삼축 체계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교수님이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삼축 체계는 말 그대로 세 예. 가지인데요. 이제 킬 체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을 사전 탐지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K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그것을 이제 막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대량 응징 보복, KMPR이라고 해서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주로 이제 북한의 지휘부를 공격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삼가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참수 작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것은 이 제대로 된 국가에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것은 이제 주로 테러 조직들이 하는 거고요. 예. 정확한 표현은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은 가장 핵심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을 통해서 그렇게 주요 지휘부 제거를 하겠다라는 이제 삼축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아직은 유효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게 일종의 창과 방패 싸움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유효성을 하고 계속 발전을 시키니까 또 북한은 그것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그렇죠. 조건들과 새로운 미사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핵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재래식 전력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을 최대한 고도화한 삼축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것을 계속 뚫으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서 이번에 미사일을 한번 쏘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의아하고 과연 저것이 군사적인 효용성이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저수지에서 쏜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플랫폼을 다양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심지어 철도 위에서도 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탐지 식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킬체인, 선제 타격을 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죠. 탐지 식별을 해야 할 장소와 또 탐지 식별해야 할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은 한국이 발전시키고 있는 삼축 체계를 무효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일각에서는 전술핵, 또 전략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술핵과 전략핵 어떤 것이 또 다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술핵과 전략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 구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표현은 이 핵의 능력에 따라서 저위력 핵 혹은 고위력 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전술핵이라는 것은 저위력 핵이고요. 특징은 실제 전장 환경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에 비해서 그 전략핵이라는 것은 고위력 핵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낮죠. 한번 사용되면은 국가 전체가 다 이제 뭐 거의 이렇게 초토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훨씬 거고요. 큰 거군요. 그렇죠. 또 하나 차이는 전략핵이라는 것은 이 한 방으로 한 번 사용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때 딱 한 번 사용된 태평양 전쟁 때 나가사키, 히로시마 두 발의 핵폭탄으로 결국 일본이 항복을 선포했죠. 그런 식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거다라면 전술핵이라는 것은 전장, 그러니까 전투에서 승패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구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푸틴이 이런 그 저위력 핵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해법을 놓고는 뭐 전문가분들도 다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뭐 핵 공유를 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핵 공유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핵 공유라는 것은 그 우리가 흔히 나토식 핵 공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 국가가 핵 공유를 하고 있고 그중에 2국가 터키와 이태리에 미국의 전술핵 탄두, 그 전투기를 통해서 투하하는 탄두가 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5개 국가가 같이 훈련을 해갖고 유사시가 됐을 때 그 국가들의 전투기에 미국산 전술핵을 활용을 해갖고 실제 이제 전장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핵심은 모든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법으로 핵을 사용하는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과 이 결정을 서로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렇게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작전 계획 측면에서 훨씬 더 제도화됐고 유사시에 그 국가들의 입장을 더 반영할 수도 있고 같이 개입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성한 것이죠.
교수님이 보시기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지금 이 논의가 정치권에서 했던 논의의 앞부분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은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예. 저는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한 평가가 우선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상당히 우리한테는 일종의 불편한 진실인데 이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약간 알면서도 말을 못했던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 전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 최초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과연 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까?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전제에 대한 논의가 돼야 우리가 기본적인 북한 대북 정책, 이 비핵화 정책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논리적인 귀결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 단계에 그러면 전술핵이 필요한지 핵 공유가 필요한지 아니면 뭐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강대강 대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또 해법도 찾아야 되는 것도 큰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